예, 친구와 우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면 고인이 된 김수미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나쁜 일은 한꺼번에 온다고 김수미 씨의 남편이 사업 실패를 겪으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아 쩔쩔매는 상황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돈이 많았던 친척들도 김수미 씨를 외면했으며 김수미 씨는 급한 대로 동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몇백만 원씩 돈을 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김혜자 씨가 김수미 씨에게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예, 넌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 안 해? 주접스럽게 몇백만 원씩 빌리고 말고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니? 하며 김수미 씨 앞에 통장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내 재산, 전 재산이야. 난 돈 쓸 일 없어. 다음 달에 아프리카에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여기 있네. 다 찾았어. 해결해. 그리고 갚지 마. 혹시 돈이 넘쳐나면 그때 주던가. 김수미 씨는 그 통장을 받아 그때 지고 있던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갚을 수 있었지만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친해봐야 남인 자신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준 것에 김수미 씨는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입장이 바뀌어 김혜자 씨가 그렇게 어려웠다면 자신은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요. 김수미 씨는 그런 김혜자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니가 아프리카에서 포로로 납치되면 내가 나서서 포로 교환하자고 할 거야. 나 꼭 언니를 구할 거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위해 전 재산을 내어준 김혜자 씨에게 김수미 씨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들의 우정도 대단하죠. 살면서 이런 친구 한 명만이라도 함께 한다면 세상 참 잘 살았다 할 텐데. 예, 그리고 진정한 친구란 누구인가에 대했습니다. 손정인은 일본 교포 3세로 세계 부자 3위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컴퓨터의 황제였습니다. 그가 일본 야후를 인수한 후 그의 주식 시가가 94%나 폭락했고 그는 거의 파산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의 부인은 잘 나가던 때의 부인 행세를 하지 않고 파출부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자주 연락하고 특히 그가 좋은 일, 축하할 일이 있을 때마다 꽃다발을 보내줬던 사람들조차 소식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밥 사 먹을 돈이 없어 돈을 빌리기 위해 카톡을 하고자 했으나 모두 다 나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정희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며 무시할 때 그러나 그를 기다려주고 수신 거절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래도 4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 마윈의 알리바바에 투자하여 마침내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일주일에 1조씩 불어나는 인터넷 플랫폼으로 그의 자산이 엄청 늘어났을 때 자기를 기다려준 사람들에게 그는 약 10억씩을 주었습니다. 그 돈을 다 합치면 4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400명 이상 더 알고 지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막대한 부는 모두 다 힘들 때 버텨준 부인에게 관리하게 하고 그는 매주 그의 부인에게 용돈을 타서 씁니다. 그는 자기를 믿어주고 기다려준 사람들에게 10억 원보다 더한 가치를 느꼈고 인생에서 그리고 사업에서 우리의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사람이란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다. 지금은 우테크의 시대입니다. 즉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단명하는 사람과 장수하는 사람의 차이를 조사한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담배나 술을 수명과 무관하지 않지만 장수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스타일, 사회적 지위, 경제 상황, 그것도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조사 끝에 마침내 밝혀낸 장수하는 사람들의 단 하나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친구의 수였다고 합니다. 친구의 수가 적을수록 쉽게 병에 걸리고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이 많고 그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줄며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친구란 무엇일까요? 친구란 환경이 좋든 나쁘든 늘 함께 있으면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간관계 명품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만나라, 밥도 먹고 이야기하라, 웃으라, 차도 마셔라. 일본 동경대 의대 교수는 나이가 많을수록 만남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혼자서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는 2~3명 모여서 대화 나누며 깔깔거리며 커피 한잔 마시고 술 한잔 마시는 것이 몸에 훨씬 좋고 오래 산다고 했습니다. 자주 어울려야 덜 늙습니다. 운동을 하면 좋지만 운동은 하지 않아도 남과 어울려 다닌 사람이 더 튼튼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울리면 돌아다니게 되고 우울증도 없어지고 활기차게 보입니다. 매일 1번 이상 집 밖을 나서면 외출적으로, 일주일에 1번 이상 친구나 지인과 만나거나 전화로 대화를 나누면 교류적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고는 4년 후 이들의 신체 활력과 자립도를 비교하니 당연히 외출과 교류 둘 다 한 사람 점수가 가장 좋았습니다. 외출과 교류만 비교했을 때는 교류족이 외출족보다 더 신체 활력이 좋았습니다. 외래에 홀로 등산을 다닌 것보다 만나서 수다 떠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일본에서는 노쇠를 측정하는 지표에 일주일에 몇 번 만남과 어울립니까? 라는 질문이 꼭 들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4년 후 이들의 신체 활력과 자립도를 비교하니 당연히 외출과 교류 둘 다 한 사람의 점수가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외출과 교류만 비교했을 때는 교류족이 외출족보다 더 신체 활력이 좋았습니다. 외로이 홀로 등산을 다니는 것보다 만나서 수다 떠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일본에서는 노쇠를 측정하는 지표에 일주일에 몇 번 남과 어울립니까? 라는 질문이 꼭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느끼고 항상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명품의 법칙입니다. 먼저 자신을 잘 관리하라입니다.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 최고의 컨디션은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스러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비, 절대 금하라입니다. 3비란 비난과 비판, 불평을 말합니다. 링컨의 성공 비결은 절대 비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한 예의를 갖춰라입니다. 실력 없는 것은 용납이 돼도 예의 없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예절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체질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세워주라.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상대를 높여주어라. 인정해 주어라. 칭찬을 아끼지 말아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라입니다. 마더 데레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무언가 말할 때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준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색하지 말아입니다. 사람은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부모라도 그 자식을 싫어합니다. 돈을 잘 쓰면 그 돈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그러나 인색하면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배려하라입니다. 낚시를 갈 때 아이스크림을 가져가지 않고 물고기가 원하는 미끼를 가져가는 것처럼 사람을 낚으려면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주라입니다. 다음으로는 진정한 스승의 모습입니다. 스승이란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사람을 넘어서 인생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이끌어주는 길잡이입니다. 진정한 스승은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르치며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와 가치를 함께 나눕니다. 가르침은 교과서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스승은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의 교과서가 되어 학생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스승은 먼저 듣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 속에서 학생이 처한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려 합니다. 때로는 조언보다 공감을 더 큰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학생이 실수했을 때 질책보다는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는 자세, 그것이 진정한 스승의 마음입니다. 또한 진정한 스승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학생이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 않으며 각자의 방식과 시기로 발전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진정한 스승은 조급해하지 않고 격려와 신뢰로 학생을 지켜봅니다. 너는 할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학생은 자신도 몰랐던 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스승은 또한 자신도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학생과의 소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교육을 고민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성장하며 그 모습을 통해 학생에게 배움의 진정한 의미를 몸소 보여줍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끊임없는 배움은 학생들에게도 자연스러운 자극이 됩니다. 오늘날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일수록 진정한 스승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선택이 옳은지에 대한 길잡이는 사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이가 진정한 스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기억하는 스승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잘 전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따뜻한 말, 진심 어린 조언, 믿어주던 시선이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 앞에 서서 이끄는 이가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걸으며 뒤에서 지켜봐주는 이입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학생은 스스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스승은 한 사람의 인생의 길을 내어주는 조용한 빛과 같습니다. 진정한 스승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배우고 성장하며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아이를 마땅히 가르칠 길로 교육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이자 선생으로서 여러분의 발을 씻었으니 여러분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인 것은 나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지식만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본보기를 통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학생을 믿고 기다려주며 실수 속에서도 성장을 이끌어주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먼저 배우고 섬기는 자세를 지닌 사람이야말로 참된 스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셨던 오늘날의 스승도 그러한 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스승을 만나고 또 누군가에게 그런 스승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한 젊은이가 길에서 노인을 만나자 물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아니, 제가 학창시절에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아,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저도 교사가 되었어요. 아하, 멋진데 나처럼. 예, 근데 사실 제가 교사가 된 것은 선생님 때문이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거든요. 노인이 궁금해서 언제 선생이 되기를 결심했는지 묻자 청년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가 멋진 새 시계를 가지고 학교에 왔는데 그 시계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시계를 제가 훔쳤어요. 잠시 후 그 친구가 시계를 잊어버렸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리자 선생님이 시계를 훔친 사람을 빨리 돌려주라고 하셨어요. 저는 돌려주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교실 문을 닫으시고 우리 모두 일어서서 동그랗게 서라고 하셨고 시계를 찾을 때까지 눈을 감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선생님 말씀대로 눈을 감았고 선생님은 차례대로 주머니를 뒤져 보시다가 제 주머니에서 시계를 찾아 꺼내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나머지 학생들의 주머니를 다 뒤지시고 시계를 찾았으니 이제 모두 눈을 뜨라고 하셨어요. 누가 그 시계를 훔쳤는지 말씀하지 않으셨고 제게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선생님은 제 명예를 영원히 살려주셨고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날이 그날이었어요. 바로 그날 저는 도둑질이나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선생님은 시계 사건에 대해 한 말씀도 안 하셨고 제게 한마디 훈계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선생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선생님께 감사드려요. 저는 진정한 교육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건 기억하시나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 시계 사건 기억하고 말고 내가 모든 학생들 주머니를 뒤졌던 것도 기억해. 하지만 그 학생이 너였다는 것은 몰랐어. 나도 눈을 감고 뒤졌거든. 눈을 감고 시계를 찾은 스승의 깊고 참된 뜻은 훔친 학생이 누구인지 자신은 물론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람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자라고 잠언 17장에서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고발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사도행전 4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억도 안 나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수 이찬원이 모교를 찾아 은사님들과 후배들에게 전한 따뜻한 마음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방송된 KBS ETV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 이찬원이 청춘 응원 프로젝트 2탄을 위해 모교 경원 고등학교를 찾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앞서 이찬원은 1탄으로 모교 영남대학교를 찾아 치열한 삶을 사는 20대 후배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선물한 바 있습니다. 이날 공개된 VCR 속 이찬원은 학생들이 모두 수업 중인 시간 조용히 모교에 들어섰습니다. 학교 로비에 크게 걸려있는 학교를 빛낸 인물 명단을 발견한 이찬원은 갑자기 대박을 외쳤습니다.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찬원은 업데이트가 진짜 빠르다라며 깜짝 놀라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교장 선생님과 고3 시절 은사님을 찾아뵌 이찬원.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교장 선생님 책상에 장식된 이찬원 이름이 적힌 화환 리본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찬원이 매년 스승의 날마다 24명의 선생님들께 빼놓지 않고 꽃을 보낸다며 입이 마르도록 제자를 칭찬했습니다. 이는 이찬원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매년 꾸준히 24명의 선생님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은 진정성 있는 효심과 사제간 예의를 보여줍니다. 민망한 듯 미소 짓는 이찬원의 겸손한 태도 또한 호감을 더했습니다. 가장 뭉클한 순간은 기숙사 사관 선생님과의 재회였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찬또 간식 트럭을 준비하던 중 이찬원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오신 사감 선생님을 발견한 이찬원은 벗은발로 뛰어나가 맨바닥에서 넙죽 헌지를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재회한 스승과 제자는 뜨겁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반가움과 감사함을 담은 이찬원의 큰절은 요즘 세대에서 보기 드문 진심 어린 예의 범절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이찬원은 이번 방문에서 후배들을 위한 서프라이즈 이벤트로 찬또 간식 트럭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후배들에게 돌려주려는 그의 노력은 단순한 방송용 이벤트를 넘어 진정으로 청춘을 응원하는 선배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찬원의 이번 모교 방문은 그의 인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스타가 된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겸손함, 매년 24분의 선생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꾸준함, 스승을 향한 진심 어린 예의, 그리고 후배들을 향한 따뜻한 배려까지, 특히 맨바닥에서 올린 큰 절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 가르침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이찬원이 단순히 실력 있는 가수가 아닌 올바른 인성을 갖춘 어른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인생은 누구나 처음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 전선식의 스승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꿈을 키워주셨죠. 너무나 아름다운 시절, 그땐 우리 함께했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함께한 노래 기억해보며 지금의 행복한 노래로 함께 불러보죠. 때론 지치고 슬픈 일 만나도 우리의 꿈 다시 기억했죠. 당신의 도전은 새로운 용기를 주죠. 그곳을 저희 기억할게요. 선생님 축복합니다. 새로운 꿈과 행복의 시간, 아름다운 사랑과 희망이 함께하길 기도해요.
이번에는 세상에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입에서 나간 말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둘째는 화살입니다.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흘러간 세월입니다. 흘러간 세월은 흐르는 물 같아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성이라는 법정에 서서 지난 일을 돌이켜보며 무엇을 잃었으며 또한 무엇을 얻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루를 지내면서도 잠시 여유 있을 때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반성의 법정에 한번 서 보세요. 잃는 것보단 얻는 것이 많아 흡족한 미소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마음 먹으면 삶이 유연해집니다. 마음을 편하게 먹자입니다. 결국 잘 됩니다. 편하게 생각해도 됩니다. 끝내 잘 될 것인데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애초에 성공이란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수많은 NG 끝에 겨우 얻는 한 컷입니다. 잘된 사람도 똑같이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다시 실패하는 건 훌륭한 경험이자 성공의 과정일 뿐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두려워서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편히 생각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 긴장이 풀리고 딱딱하게 굳은 삶을 유연하게 펴줍니다. 긴장이 풀려져야 마음속에서 여유가 생기고 시야가 트여서 넘치는 것이 줄고 더 좋은 생각과 더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입으로 되뇌일길 나는 잘된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요. 자존감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부정적인 지인을 정리하는 겁니다. 주변의 부정적인 지인을 쳐내야 합니다. 그들은 지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방해꾼입니다. 뭘 하든 응원 대신 자꾸만 안 되는 이유를 대고 부정적인 말로 자존감을 깎습니다. 현실적인 척하며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나를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친구라면 손절하세요. 가족이라면 독립하여 멀리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즉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옆에서 깎아내리는 사람이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둘째는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날임을 압니다. 지금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젊고 어릴수록 남은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남은 여생을 충실히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많죠. 그럴 때 만나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은 첫째, 시간 약속을 잘 지킵니다. 약속의 기반은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약속이 언제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기분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믿음도 지킬 줄 압니다. 반대로 기본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보다 행동한다입니다.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기꾼, 허풍꾼처럼 가짜는 많아도 진짜는 드뭅니다. 이 둘은 손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가짜의 공통점은 행동하기 전에 말로 떠든다는 점이고 진짜의 공통점은 행동에서 증명한 후에 말한다는 점입니다. 진짜는 그것을 말할 시간에 이미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벼운 약속도 무겁게 여깁니다. 믿음은 작은 약속부터 출발합니다. 대뜸 난 좋은 사람이니 상대가 믿을 거야 라는 같은 태도는 어리석습니다. 상대방에겐 웬 뜬금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신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가벼운 약속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잘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신뢰가 싹트고 서서히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인이 신뢰받고 있지 못한다면 평소에 위의 행동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상황처럼 핑계와 변명만 늘어놓으면 더욱 빠르게 믿음을 잃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사람과 잊어야 할 사람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고, 누구보다 빠르게 잊어야 할 사람은 힘들 때 떠난 사람입니다. 끝까지 곁에 있어준 사람에게 반드시 보답하고 갚아야 합니다. 힘들 때 떠난 사람은 최대한 빨리 잊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복수입니다. 성공하니까 그저야 아는 척하면 누구더라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내가 가장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을 때 잘해준 사람이 평생 가는 사람입니다. 밑바닥인데도 곁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입니다.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릅니다. 실제로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망하고 완전히 망했다가도 다시 크게 성공하는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잊어서는 안 될 사람과 잊어야 할 사람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평생 보물처럼 여길 사람이 누구인지 이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은 꾸준한 사람입니다. 공부든 운동이든 일이든 시작은 쉬워도 꾸준히 유지하는 건 어렵습니다. 꾸준하지 않으면 다이어트를 해도 요요가 오고 공부도 그달기에 거칩니다. 매일 무언가를 하는 자세는 가장 먼저 배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태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누는 것이 얻는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회생활을 해보면 나누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잘 되는 반면 인색하고 옹졸한 사람일수록 도태하고 금세 사라지는 걸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나누는 것이 곧 얻는 것이 되는 세상의 이치를 일찍이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지키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들을 보면 어떻게 말을 조심하는지, 뱉은 말을 어떻게 지키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므로 유익합니다. 배울 점이 많은 사람에게 이런 장점을 하나씩 배워서 삶에 녹여도 사람의 근본이 바뀝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가까우면 무리하기 쉽습니다. 편하면 편할수록 말은 쉽게 뱉게 됩니다. 쉬운 말은 배려가 부족한 점입니다. 쉽게 무례하고 쉽게 상처 줍니다. 게다가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상대가 알아서 알아줄 것이라며 개의치 않는 식입니다. 사람은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도리어 예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합니다. 의존이 심해지는 경향도 생깁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에게 의존합니다. 자신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하루가 달라집니다. 의존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휘둘리기 쉽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적당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 온전한 나로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미워할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 무례한 일이 많을수록 의존이 심해질수록 결국은 상대를 미워하게 됩니다. 상처를 주니 밉고 상대가 내 마음과 같지 않으니 밉습니다.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이러한 미움입니다. 자주 미워할수록 나도 상대와 함께 불행해집니다. 모든 관계는 조금 떨어져 있을 때 더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가까워지고 싶어도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도 지킵니다.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관계입니다. 진국인 네 사람 구별하는 8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이 날 때만 나를 만나는지,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는지, 두 번째로는 관계에 책임을 갖는지, 자기 편한 대로만 하는지, 셋째, 안 맞은 점도 인정하는지, 나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지, 네 번째는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는지, 과거에 좋았던 시절에만 빠져서 사는지, 다섯 번째, 긍정적인 얘기로 힘을 주는지, 자꾸 부정적인 얘기로 힘을 빼는지, 여섯 번째로는 만나고 난 후 마음이 편한지 아니면 가슴 속 어딘가가 불편한지, 일곱 번째는 당장 곁에 없어도 든든한지, 곁에 있는데도 불안한지, 여덟 번째는 힘들 때 곁에 남는지, 힘들 때도 외면하는지, 내 사람은 무조건 나한테 맞추고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급할 때만이라도 모든 걸 제쳐두고 달려오는 사람입니다.
자주는 아니어도 나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절대 잊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두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이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 없고 모두에게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애초에 한 개인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건 신도 못할 일입니다. 신조차 누구는 원망하고 혐오하기까지 하는데 고작 인간이 신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예서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위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믿어줄 사람이라면 설명 없이 이미 믿고 있습니다. 아닌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핑계로 듣습니다. 구체적인 사정과 이유를 설명해도 그 와중에 싫은 것을 찾아내서 더욱 믿지 않을 구실로 삼습니다. 뒷말이 나올까 걱정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경 쓰며 잘 해줘도 질투하고 심사가 뒤틀리고 심보가 고약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있기 마련이라서 어디든지 어떻게든 뒷말은 생깁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완벽한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의 주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딱히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안타까울 것도 상처 입을 것도 없습니다. 주관 덩어리인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인간관계인데 어찌 매번 완벽하고 합리적일 수 있겠어요? 도리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게 사회와 같을 테니 말입니다. 불합리하고 멋대로 생긴 게 인간관계의 본 모습인데 나만 어리석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노력해온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1, 2, 3, 4. 유난히도 반짝였던 서울처럼 보는 또 다른 세상 땀을 잔뜩 벤치만 난 넌 뭔가 이상했었던 너 난 다 됐어 너 변했어 우리 대화는 숙제 같았지 하루는 바쁘 하루는 뺐어 I just wanna understand Hello my area 우리 서로 mystery yeah, yeah. 그래서 또 특별한 걸까 언젠가 이 함성 멎을 때 hey. 내 옆에 함께 있어 영원히 계속 이곳에 stay hey. 이 작은 새끼 손가락처럼 늘 뻔한 여름과 추열보다 오래 수많은 약속과 추억들보다 오래 우리 교복 차림이 기억나 우리 추억 한편 한편 영화 만들 사가는 코미디 영화 하게 벗을 재밌게 깨들 이젠 한 끗 앞에 나가 한결같아 그때의 우리들 지만 오늘 내 방의 드림캐쳐 7년간의 history 그래서 더 특별한 걸까
계속하겠습니다. 평생 곁에 남을 진짜 친구에 대해서입니다. 그냥 연락합니다. 아무런 용건 없이 통화해도 어색함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전화 한 통화에 기분이 풀립니다. 어이없고 짜증나는 일도 친구와 통화 한 번이면 짜증, 불안, 화가 가라앉고 답답했던 속이 한결 나아집니다. 그리고 시시한 일상을 공유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얘기하나 싶을 정도로 시시한 일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쓸데없는 얘기로 웃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웃기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도 둘만의 코드가 잘 맞아서 빵빵 터지며 웃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줍니다. 모든 행동에 날 위하는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쓴소리도 내 생각해서 따끔하게 하고 힘들 때는 그저 들어주고 슬프고 우울할 땐 곁에서 어떻게든 위로해줍니다. 인간관계는 대부분 필요와 이해로 얽혀 있습니다. 계산적인 관계들 사이에서 아이처럼 목적 없이 순수한 관계인 친구가 있다면 삶의 보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친구와의 우정을 평생 지킨다면 그것만으로 제법 근사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미 넘치고 어른스러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먼저 예의가 바릅니다. 평소 누구를 대해도 하대하는 모습이나 깔보는 태도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려 보여도 결코 함부로 반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기 일은 자기 힘으로 정리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돈, 일, 집안 문제 등 큰일부터 설거지, 청소, 빨래 등 작은 일까지 자신과 관련된 일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입이 무겁습니다. 자신도 부족한 사람이란 걸 알기 때문에 타인에 관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품평이나 험담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짓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표현할 줄 압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먼저 다가갑니다. 제안이나 사과도 먼저 하고 사람을 챙기는 것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성에게 매달리지 않고 친구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인연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이 덜합니다. 화나거나 우울할 때도 그 기복이 크지 않아서 감정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비결은 침착을 버린 태도와 담담한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유독 어른스럽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처럼 중심을 잡고 내면이 차오른 사람은 그만큼 믿음직스럽고 귀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와 동료한테 받는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직장에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막 대하는 사람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관두고 싶다. 원흉이 주변에 있으니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에 누구나 싫어할 짓을 하는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자멸합니다. 해선 안 될 일을 하거나 독한 사원에게 뭐 하나 잘못 걸려서 결국 망합니다. 다만 그건 훗날 일이니 지금은 내가 나를 지켜야 합니다. 먼저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상대가 변할 거란 기대를 모두 버리고 나의 속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원래 밖에서는 보지도 않을 사람이란 점을 인식하자입니다. 상대를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합니다. 지나가는 욕쟁이 행인 정도가 딱 좋겠습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속으로 뭐 어쩌라고를 반복합니다. 상대를 직장 상사나 동료가 아니라 행인처럼 대하는 속마음의 변화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가만 보면 별 중요한 인간도 아닙니다. 별 같지 않는 인간이 귀한 내 삶에 활개치고 다니도록 내버려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 특징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습관적으로 폰을 봅니다. 온종일 손에서 폰을 놓지 못합니다. 폰을 보지 않으면 금세 불안합니다. 일종의 금단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툭하면 눈물이 납니다. 조금만 슬프거나 감동적인 영상, 글, 사연을 보면 눈물부터 핑 돕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자주 울컥합니다.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탑니다. 정확히는 몸이 서늘한 감각을 싫어합니다. 혼자 있을 땐 이불 속을 좋아하고 함께 있을 땐 스킨십을 좋아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자꾸만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선 밝은데 혼자 있으면 급격히 침울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삽니다. 그래서 주변에선 전혀 모릅니다. 밝게 웃고 최대한 멀쩡한 척 하니까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별부터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있을 때도 이별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혼자 남겨질 생각에 우울해합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조차 이별부터 걱정해서 겁을 먹습니다. 외로움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외로움에 깊숙이 공감합니다. 남일 같지 않기에 더 신경 쓰고 잘 챙깁니다. 정작 자신의 외로움을 돌보지 않은 채 고독한 자신을 혼자 마주하고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남을 챙기듯 나부터 돌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볼 때 비로소 외로움도 찬찬히 잦아듭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이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 생각은 씨앗과 같아서 그 종류에 따라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납니다. 비옥한 땅에 심은 씨앗이 튼실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심었느냐에 따라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씨앗을 심고 잘 돌보면 맛있는 과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엉겅퀴 씨앗을 심으면 가시투성이의 엉겅퀴를 얻게 되지요. 긍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결과를 맺고 반면 부정적인 사고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인간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소망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날 때부터 인생 행로에 대해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나폴레옹 힐은 버지니아주 남서쪽 산지 마을의 한 칸짜리 통나무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외딴 곳에 살았던지 12살 때 처음 기차를 보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8살 때 어머니를 여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데려온 날에 나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아버지는 친척들 한 분 한 분과 새 어머니를 인사시켰습니다. 내 순서가 되자 최대한 심술궂게 보이려고 잔뜩 찡그린 얼굴로 팔짱을 꽉 끼웠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애가 내 아들 나폴레옹 옹이요. 우리 마을 최고의 악동이지요. 지금도 무슨 일을 벌릴까 궁리하는 중일 거야. 그러자 어른들이 모두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가만히 내 앞에 다가오시더니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 보셨어요. 당신 나폴레옹은 마을 최고의 악동이 아니라 아직 자기 지혜를 제대로 발휘할 줄 모르는 영리한 소년이란 말이에요. 새어머니가 북돋아준 힘에 용기를 얻어 나폴레옹은 갖고 있던 총을 팔아 타자기를 사고 자기 생각을 글로 옮기는 일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남긴 말 중에는 사람이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마음가짐이다. 그것은 그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말이었습니다. 그는 악동이다라는 믿음을 나는 똑똑하고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었고 그 결과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의 왕과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했고 성공학 관련 저서를 통해서 수백만 독자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책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로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결과를 맺고 부정적인 사고는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뿐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긍정적인 마인드로 탈바꿈 하시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소망합니다. 존 태플턴의 저서 중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그린 사랑입니다. 심금을 울려주는 수필 한 편을 소개할게요.
봄이 왔는가 싶더니 여름이 지나가고 산마다 단풍이 물들이는 가을이 왔나 싶더니 겨울이 머물러 있는 이 마을엔 달과 별들로 부러워한다는 금실 좋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밭에 일하러 나간다는 할아버지의 등 뒤에는 지게가 아닌 할머니가 엎혀져 있었는데요. 임자, 밖에 나오니 춥지. 영감등이 따뜻하니까 춥지 않네요. 앞을 못 보는 할머니를 업고 다니는 할아버지는 임자, 여기서 앉아 쉬고 있어. 밭에 씨 좀 뿌려놓고 올 테니. 씨앗 한 움큼 던져놓고 할머니 한번 쳐다보는 것도 모자라 초가삼컨 집을 짓는 내 고향 전등 땅이라는 구성진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데 이젠 할머니까지 손뼉을 치며 따라 부르고 있네요. 날아가던 새들까지도 장단을 맞춰주고 있고 이를 보고 있는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오고 있습니다. 나만 볼 수 있는 게 미안하다며 눈물 짓고 있는 할아버지는 봄처럼 푸른 새싹을 여름 햇살에 키워 가을을 닮은 곡식들로 행복을 줍던 날들을 뒤로 한 채 찬슬이 진 겨울 같은 아픔을 맞이하고 말았는데요. 곧뿌리 심에 들린 병원 읍내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소리에 할머니 몰래 진찰을 받고 나오는 할아버지의 얼굴은 하얀 달이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걸 할머니에게 말하지 않은 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산과 들로 다니며 행복을 줍고 있었지만 갈수록 할머니를 업기에도 휠체어를 밀기에도 힘이 붙여가는 시간을 들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만 있었습니다. 노 부부의 앞마당 빨랫줄에 매달려 놀고 있던 해님이 달님이 불러서인지 점점 멀어지고 있을 때 임자 됐다고 업에 갔다 오더니 뭔 말이래요. 그동안 고생했어. 할머니에게 막막기정을 해준다는 사람이 나섰다며 봄을 만난 나비처럼 온 마당을 들쑤시고 다니고 있는 할아버지의 애씀이 있었어인지 시간이 지나 할머니는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임자 수술 잘 될 거니까 걱정 말어. 그래요. 이제 나란히 손잡고 같이 걸어갑시다. 다음에 저승에서 만나면 꼭 그렇게 하자는 그 말은 자마하지 못한 채 돌아서는 할아버지가 떠나시면서 남기고 간 선물로 눈을 뜬 할머니는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시더니 이내 할아버지를 찾습니다. 임자, 이제 그 눈으로 50평생 못 본 세상 실컷 보고 천천히 오구려. 세상 구경 끝나고 나 있는 곳으로 올 땐 포근한 당신 등으로 날 업어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못다한 이야기나 해주구려. 비록 떨어졌지만 우린 함께 세상을 보고 있는 거라고 씌어진 편지를 읽고 난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하늘가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등 뒤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더 행복했다고. 남편은 죽으면서 아내에게 눈을 주어 아내는 광명을 찾게 하고 아내는 남편의 눈을 받아 남편과 함께 할 수 있으니 항상 남편이 아내의 눈이 되어 아내와 동행하는 인생길, 부부란 기차 레일을 손잡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황혼에 대한 글입니다. 늙어가는 길, 처음 가는 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다. 무엇 하나 처음 아닌 길은 없지만 늙어가는 이 길은 몸이 마음과 같지 않고 방향도 감각도 매우 서툴기만 하다.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다. 때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합니다. 시리도록 외로울 때도 있고 아리도록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어릴 적 처음 길은 호기심과 희망이 있었고 젊어서의 처음 길은 설렘으로 무서울 게 없었는데 처음 늙어가는 이 길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지팡이가 절실하고 애틋한 친구가 그리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가다 보면 혹시나 가슴 뛰는 일이 있을까 하여 욕인 줄 알면서도 두리번
노역인 줄 알면서도 두리번 찾아봅니다. 앞길이 뒷길보다 짧다는 걸 알기에 한 발 한 발 더디게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아쉬워도 발자국 뒤에 새겨지는 뒷모습만큼은 노을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하면서 황혼길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꽃보다 곱다는 단풍처럼, 해돋이보다 아름답다는 해넘이처럼 그렇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행복, 혼자 걷는 길에는 예쁜 그리움이 있고, 둘이 걷는 길에는 사랑이 있지만, 셋이 걷는 길에는 우정이 있고, 우리가 걷는 길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걷다 보면 어느 길이든 행복하지 않는 길이 없습니다. 그대 가는 길은 꽃길입니다. 오늘도 마음 가는 곳마다 꽃길이시기를.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인생은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김광석의 60대 노부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